늦게라도 좋은 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미숙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저도 같이 웃기는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회가 넘게 혼자였습니다. 설거지통에 팔을 담그고 반찬 용기를 봉지에 넣고 다른 집 어르신 손을 잡아들이며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65에 재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남은 삶은 조금 다를 줄 알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말이 줄고 눈빛이 바뀌고 제가 손을 얹으려 하면 슬쩍 치워졌습니다. 재혼한 지 2달 만에 저는 그 집에서 투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두려워한 거였습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미숙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늦게라도 좋은 분 만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거든요. 저를 오래 봐온 사람이 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가 그 긴 세월을 다 알면서 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오는 거구나 싶어서요. 저는 65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게 45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밥상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통장에 남은 건 많지 않았으며 친정도 시댁도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들 안타깝다고 했지만 안타깝다는 말이 밥이 되거나 돈이 되진 않았어요. 저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여야 했어요. 처음엔 식당 일이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서면 하루가 지났어요. 물이 뜨거워도 참았고 손등이 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면 밤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아이들도 작아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웃으려 했고 밥을 차리면서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면서요. 그 다음엔 반찬 포장 일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콩자반을 덜고 깍두기를 담고 용기 뚜껑을 닫는 일이 익숙해질 때쯤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 각자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먼 데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직장을 따라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게 전부였는데 그것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다들 자기 삶이 있는데 제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또 혼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엔 요양보조 일을 했어요. 다른 집 어르신들 손을 잡고 부축하고 밥을 챙기면서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해줄까 하고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 나를 돌봐줄 사람은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마다 얼른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붙들고 있으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20회가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날도 없었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다음 하루로 이어지는 삶이었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더 바라는 건 욕심이고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 생각이 왔어요. 이 집에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생각이요.
불을 끄고 나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날은 괜찮았고 어떤 날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 무게를 누구한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말하고 나면 오히려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숙이를 만난 건 요양보조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 말을 골라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도 편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날 미숙이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비우더니 불쑥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나 좋은 사람 한 명 알거든. 말수는 좀 적어도 사람이 진중해.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65에 새 사람을 만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그 나이에 또 누군가에게 맞춰가야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내 방식대로 지내온 게 편하기도 했고요.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또 상처받을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이가 말을 이었어요. 사별이야. 장례식장 실무 총괄하는 사람인데 정의 사정을 말했더니 가볍게 안 봐. 그게 먼저야. 가볍게 안 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저는 제가 가볍게 보여도 괜찮은 사람처럼 지내왔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반찬을 포장하든 남의 집 어르신을 부축하든 그 어떤 일에서도 저는 그냥 한 명의 일손이었지 사람으로 대우받은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쯤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건 사실이었어요. 처음 만남은 가까운 찻집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자리를 잡아두었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만인지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태석 씨는 미숙이 말대로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았고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들었고 잠깐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게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는 그대로 앉아 있어도 된다는 게,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 태석 씨가 말했어요. 이제는 남 좋은 일만 하지 말고 정희 씨 인생도 좀 챙기셔야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마 미숙이한테서 들은 모양인데 그걸 그렇게 돌려 말하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챙겨야 할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좀 쉬어야 할 사람으로요. 20회 넘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이 잠겼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습니다. 태석 씨는 매번 조용했고 매번 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억지로 미래를 그려 보이지도 않았고 빨리 결정하라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편한가 그것만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편했거든요. 65에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쉬운 결심이 아니었어요. 밤새 생각한 날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딸은 엄마 좋으면 됐다면서도 어딘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 결심을 붙든 건 남은 삶을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선택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미숙이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늦게라도 좋은 분 만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 걱정 없이 웃은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별관 숙소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방이 2개였고 작은 부엌이 딸려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는 주차장이 보였어요. 좁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괜찮았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은 넓은 공간이 오히려 더 헛헛하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이 때로는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으니까요. 태석 씨는 미리 숙소를 정돈해 두었더라고요. 제 칫솔이 꽂혀 있었고 서랍에는 작은 거울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건도 새 것으로 2장 접어 놓여 있었고 이불도 미리 깔아두었더군요. 특별한 게 아닌데 그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쓰는 공간 어딘가에 내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오랫동안 못 느껴본 감각이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흔적이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고 주변도 그랬어요. 강순자 씨가 처음 얼굴을 비쳤을 때 저는 예의를 다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태석 씨 누나이니 어른으로 모셔야 했고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먼저 마음을 내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드렸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식구 오셨으니 천천히 적응하시면 되죠. 여기가 낯설면 물어보세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믿으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니까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강지훈 씨도 며칠에 한 번씩 장례식장 쪽 일로 드나들었습니다. 태석 씨 조카였는데 나이가 40 넘었어도 장례식장 살림에서는 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서류를 들고 다니거나 업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처음엔 크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고개를 까딱하거나 지나치며 눈인사 정도였죠. 저는 그게 편했어요. 처음부터 가까운 척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일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태석 씨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오랜 습관이기도 했고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밥을 지어두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는 동안 그 시간만큼은 뭔가 제 자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고 부엌이 조용할 때 냄비 뚜껑을 열고 김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게 그나마 안정이 됐어요. 장례식장 쪽에 손님이 많은 날이면 도울 게 없나 살폈습니다. 접객실 준비는 직원들이 하는 거라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도 뭔가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에 그냥 얹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손이라도 하나 보태면 식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석 씨가 늦게까지 일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국을 떠서 밥상 앞에 앉았는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20회 넘게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인 고요함이 아니라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고요함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는데 복도 쪽에서 순자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 씨랑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낮아서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들으려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낮은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얼른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요. 태석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들어오면 제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물었고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짧은 말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저는 태석 씨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 태석 씨 옆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태석 씨가 없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장례 일정이 있는 날이면 태석 씨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어요. 그 시간엔 장례식장 전체가 분주했고 저는 숙소 안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도 딱히 할 게 없었고 내려가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날 오후면 저는 주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주차장을 내려다보면서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조문객들이 내리고 국화를 들고 들어가고 한참 뒤에 나오는 걸 봤어요. 저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작은 불편함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순자 씨가 저한테 웃으며 말할 때 그 웃음이 어딘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군 것도 아닌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웃음이랄까요? 오래 알아온 사람을 대하는 웃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예의상 짓는 웃음이요. 그게 뭔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지훈 씨도 그랬습니다. 크게 말을 걸지 않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눈인사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보다 짧아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제 쪽을 덜 본다고 할까요? 그게 기분 탓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으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조심했습니다. 말도 줄였고 손도 덜 뻗었어요.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받아들여질 거라고요. 그런데 조심할수록 이상하게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태석 씨가 없는 시간의 공기가요. 누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 차이였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제가 있는 쪽만 온도가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래도 그달은 버텼습니다. 태석 씨가 들어오는 저녁이 있었으니까요. 밥을 같이 먹고 나란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이 낮에 좁아진 것들을 조금씩 풀어줬어요. 그러니 저는 계속 믿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새 식구는 다 처음이 어렵다고, 저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 믿음이 한 달을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장례식장 쪽은 분주했어요. 전날 밤 늦게 상이 들어왔다고 했고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오가며 접견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밥을 차려두고 태석 씨를 보낸 뒤 잠깐 아래층을 내려다봤어요. 도울 일이 있으면 손이라도 보태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방해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2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과 섣불리 나섰다가 또 밀려날까봐 두려운 마음이요. 접견실 쪽은 상주 가족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드나들기 전에 접수 쪽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문 접수 봉투 묶음을 접수대 위에 올려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견실로 들어가 봉투 몇 장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에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순자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고요. 못마땅한 눈빛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았어요. 직원 2명이 한쪽에 서 있었고 복도 쪽에서 조문객 몇 분이 막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상갓집 물정도 모르는 분이 어디 끼어들어요. 괜히 체면만 망치지 말고 빠지세요. 접견실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손에 봉투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잘못한 게 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시선을 내리깔았고 들어오던 조문객 한 분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낮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찰나가 왜 그렇게 길게 늘어나던지요. 순자 씨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를 던지고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설명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전부라는 듯이요.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는 봉투를 접수대에 내려놓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그 떨림이 느껴졌어요. 손만 떨린 게 아니었거든요. 가슴 안쪽이 흔들렸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은 이럴 때 눈물보다 멍함이 먼저 온다는 걸 그날 다시 알았어요. 창문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저만 그 자리에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달라진 건 순자 씨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 공기가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짧아졌어요. 눈을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뭔가를 물으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먼저 확인하고 나서 말하는 식이었어요. 그것도 태석 씨가 없는 시간에만 그랬습니다. 태석 씨가 있으면 직원들도 저한테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그런데 태석 씨가 자리를 비우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닌데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석 씨가 없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부엌에 들어가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려고 하면 직원이 따라 들어와 먼저 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꺼내려 하면 제 손보다 먼저 가져가거나 이건 저희가 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틀려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라는 거였으니까요. 접갱용 물건을 잠깐 옮겨두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쪽에 쌓여 있는 게 위태로워 보여서 조금 정리해뒀는데 지훈 씨가 와서 보더니 말했어요. 자꾸 손대시면 일이 복잡해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법인 차량 키를 물었을 때는 아예 선이 그어졌습니다. 태석 씨한테 급히 물건을 가져다 줄 일이 생겨서 차가 필요했는데 직원한테 키 위치를 물었더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순자 씨를 먼저 쳐다봤어요. 그리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가족만 알아요. 가족만 안다고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참는 게 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참았어요. 저는 점점 숨을 죽이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태석 씨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재혼을 제 입으로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겨우 2달인데 벌써 이런 말을 꺼내면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20해를 혼자 버텼는데 이제 와서 또 혼자로 돌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솔직히는요. 태석 씨가 어느 쪽에 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오래된 가족과 새로 들어온 저 사이에서 태석 씨가 누나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석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랬고 누나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다정함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그걸 알 수 없었거든요. 알 수 없으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참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게 제 오래된 버릇이었어요. 20해 동안 쌓인 버릇이요. 힘들면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걸 안 보이게 하는 버릇이요. 그 버릇이 이 집에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계단을 다 내려와서도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오늘은 또 어디서 선을 그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왔거든요.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처음엔 낯설어도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달이 지나도 여전히 낯선 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저를 대하는 방식이 낯설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아팠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었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석 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고 숙소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이 오갔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재혼을 결심할 때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걸 바란 건가요? 그게 65에는 사치인 건가요?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대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그날도 태석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태석 씨가 들어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태석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또 괜찮다고 말했어요. 말하려다가 삼킨 게 몇 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밥 한번 먹자고요. 그 연락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필요했거든요. 이 공간 밖으로 잠깐이라도 나가고 싶었어요. 숙소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내가 너무 섣불리 결심한 건가? 그 생각들이 조용한 숙소 안에서 크게 들렸거든요. 미숙이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미숙이가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려 했는데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랜 친구는 다 그래요. 말을 안 해도 알거든요. 말해봐. 나한테는 말해도 돼.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해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오는 거구나 싶어서요. 재혼하고 2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게
그 한마디에 다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미숙이한테 털어놨습니다. 조금씩이었어요. 접견실 면박 얘기, 부엌에서 밀려난 얘기, 가족만 안다는 말을 들은 얘기. 말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까봐 자꾸 말을 줄였는데 미숙이는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미숙이가 말했어요. 별것 아닌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괴롭히는 거야, 정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확인해 준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혼자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었다는 것,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바깥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미숙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밥 먹자는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달랐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정이야, 나 어제 부동산 갔다가 이상한 얘기 들었어. 미숙이 아는 사람이 장례식장 근처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데 거기서 지훈 씨가 자주 들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숙소 문제랑 비용 정리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 부쩍 자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어요. 숙소 문제를 왜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걸까요? 장례식장 운영 비용이 뭐가 그렇게 급하게 정리돼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게 시작된 걸까요? 이상했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한소영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소영 씨는 장례식장 격리 직원이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이 집에서 그나마 저한테 눈인사를 제대로 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눈치를 보며 참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 인상이 틀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둘이 마주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 씨, 이 집 비용 정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아요? 소영 씨가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예전에 정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후로 법인 비용이랑 일부 자금은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해야 집행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시고 나서 숙소 정비 비용이랑 생활비가 법인 계정이랑 묶이면서요. 소영 씨가 잠깐 멈췄어요.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 확인선 한 자리에 사모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제 성함이 들어가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소영 씨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됐어요. 두 사람이 확인해야 집행이 된다는 것, 그 한 자리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가 부동산에서 비용 정리를 물어보고 다닌 게, 순자 씨가 저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한 게, 직원들이 저한테 선을 긋던 게, 접견실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게 전부 연결됐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저를 빠르게 내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이름이 서류에 들어가 있는 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용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걸림돌로 본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싫어서 밀어낸 거라면 적어도 제가 사람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걸림돌로 봤다는 건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었거든요. 서류에 있는 이름 하나로 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차가웠어요.
저는 소영 씨한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나 혼자 알고 있을게요.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그냥 당하고만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20해 넘게 혼자 버텨온 사람한테 누군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해준 거였거든요. 저는 숙소로 올라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걸 잡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겠다고요. 티를 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잡히면 그때는 제대로 말하겠다고요. 계단을 오르는 발이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어요. 2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한 뒤로도 순자 씨와 지훈 씨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확실한 걸 잡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렸고 태석 씨를 보내고 나면 조용히 숙소에 있었어요. 아래층에 내려가도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뭔가 비꼬아도 그냥 넘겼어요. 지훈 씨가 선을 그어도 물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눈치 보며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귀가 열렸어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어떤 업체 사람이 드나드는지, 그걸 조용히 기억해뒀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면서요. 그러는 동안에도 순자 씨와 지훈 씨는 더 대담해졌어요. 아마 제가 계속 물러나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참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건 어디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협력업체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장례식장 물품 계약을 새로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태석 씨도 있었고 업체 대표 2명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이 끼지 않으려고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들어와 놓고 여기 사정을 다 아는 척하면 곤란하죠. 업체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는데 저를 직접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아니, 있어도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지훈 씨가 말을 받았어요. 숙소 문제든 비용 문제든 괜히 외부인이 끼면 일이 길어집니다. 외부인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재혼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태석 씨 얼굴을 봤어요. 태석 씨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소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볼 수 있냐고요. 저는 숙소 뒤편 계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영 씨가 거기 서 있었어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작은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모님, 이거 들어보세요. 소영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올라와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지훈 씨 목소리였습니다. 거래처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분만 빠지면 결제선이 훨씬 빨라져요. 지금은 뭐 하나 넘기려 해도 확인이 하나 더 걸리거든요. 그분이 거기 들어간 이후로 처리가 다 늦어졌어요. 빨리 정리가 돼야 저희도 움직이죠. 저는 그 녹음을 2번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만 빠지면 확인이 하나 더 걸린다. 빨리 정리가 돼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를 밀어내려 했던 두 달이 단 몇 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없애야 할 장치로 본 거였습니다. 제 이름이 서류에 들어가 있는 한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생각보다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요. 이걸로 말하겠다고, 이걸로 끝내겠다고 그 생각이 조용하게 굳어졌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정산 서류를 맞추는 날이었어요. 태석 씨, 순자 씨, 지훈 씨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월별 비용 정리와 다음 달 집행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었어요. 원래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명만 하고 물러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태석 씨가 전체 내용을 훑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지훈 씨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제 쪽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사모님, 여기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잠잠했습니다. 저는 USB를 사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스피커에 꽂았어요. 지훈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만 빠지면 결제선이 훨씬 빨라져요. 지금은 뭐 하나 넘기려 해도 확인이 하나 더 걸리거든요.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석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녹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엔 저한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서 저는 말했어요. 저를 식구로는 안 보시면서 제 확인은 왜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순자 씨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저더러 빠지라면서 제 이름이 빠지면 일이 빨라진다는 말은 왜 하셨어요? 지훈 씨가 뭔가 말하려 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신 이상 저는 오늘부터 아무 서류에도 확인 안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무실이 다시 한번 굳었어요. 비용 정산, 숙소 관련 처리, 다음 달 집행 일정이 전부 멈췄습니다. 제 확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2달 내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 그제야 저를 보게 됐습니다. 20회 넘게 혼자 버텨온 사람이 판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태석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놀람인지 미안함인지 뭔가를 알아차린 눈빛인지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그대로 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이 가벼웠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요.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숙소로 올라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눌렀어요.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인데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지 풍경이 달라진 건지 몰랐어요. 한참 뒤에 태석 씨가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정리하는 침묵이었거든요. 태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몰랐어요.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몰랐다는 말이 변명인지 진심인지 그 순간엔 가리기가 어려웠거든요. 태석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인데, 내가 지켜야 했는데, 그 말에 목이 잠겼어요. 울지 않으려고 창문 쪽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자리를 잡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태석 씨는 순자 씨와 지훈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태석 씨가 먼저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숙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들이 오가는 게 들렸어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기다렸어요. 물이 다 끓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태석 씨가 올라왔습니다. 태석 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랬어요. 숙소 출입은 앞으로 사전 연락 없이 하지 말 것. 장례식장 비용과 운영 문제는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 것. 그리고 윤정혜 씨를 무시하고 배제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순자 씨는 끝까지 체면을 내세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집안일을 챙긴 게 잘못이냐고 했다고요. 그런데 태석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잠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살겠다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잠깐 멈췄어요. 태석 씨가 그 말을 했다는 게요. 말수 적은 사람이 누나 앞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는 게요. 오래 참았을 텐데 그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운영권 욕심을 접지 못한 채 결국 밀려났습니다. 장례식장 실무는 공식 절차대로 다시 정리됐어요. 소영 씨가 그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나중에 소영 씨를 따로 만났을 때 저는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더 일찍 말씀하셨으면 더 일찍 도와드렸을 텐데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순자 씨의 사과는 며칠 뒤에 왔습니다. 직접 올라와서 말했어요. 짧았습니다. 길게 말하기 싫었던 건지, 길게 말할 말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순자 씨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태석 씨한테 말했어요. 다시는 누구 눈치 보며 머무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태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태석 씨는 작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별관이 아니라 그냥 둘이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으로요. 크지 않아도 됐어요. 넓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제 자리가 있는 곳이면 됐거든요. 누군가 들어와서 선을 긋지 않는 곳, 제가 부엌에 들어가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곳, 제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오는 곳이면 충분했어요.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별관 숙소에서 지냈지만 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접견실 쪽을 잠깐 봤어요. 봉투를 정리하다가 굳어버렸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날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봉투가 구겨졌던 것도 생각났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제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 이상
그게 저를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은 날이었어요. 별것 아닌 고지서였습니다. 그런데 봉투 앞면에 적힌 제 이름을 보는데 손이 멈췄어요. 윤정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으로 온 게 있다는 게, 이 주소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눈에 찼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컵이 있었어요. 제 식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고, 제가 어디에 물건을 두든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밥을 차리고 나서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이렇게 편한 건 줄 몰랐어요. 아니,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2달 동안 그 당연한 게 없었으니까 이제야 당연한 게 낯설게 느껴진 거였어요. 미숙이를 만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미숙이가 이것저것 물어봤고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미숙이는 중간중간 혀를 차면서도 끝까지 들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됐다. 정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혼이 잘못이 아니었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태도가 지옥이었던 거지. 미숙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래 웃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웃어지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오면서 햇빛이 좋았어요. 봄이 오려는 건지 바람이 조금 누그러진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20해 넘게 혼자였습니다. 65에 새 출발을 했는데 2달 만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혼자였어도 저는 늘 서 있었거든요. 그 서 있던 힘이 판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가 준 게 아니었어요. 20해 넘게 혼자 버티면서 제가 쌓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햇빛이 참 따뜻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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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